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탄탄하게 유지하던 다우지수도 1%대 하락을 면치는 못했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 시장도 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이는 상황인데요.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제가 어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나열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 이슈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단에 신라젠이 올라와 있죠. 네, 미국에서 팩400 임상 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다는 소식에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건도 좀 오늘 발표가 되었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얘기들을 한번 이슈를 통해서 뉴스 얘기를 통해서 짚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실시간 검색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1위 신라젠, 2위 백색 국가, 3위 화이트리스트 뜻, 네. 4위 일본 화이트 정도로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원래 연예인 이슈가 나오면은 5위 그 1위를 차지하기가 그쵸.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신라젠이다. 네. 사람 이름도 아니고. 네. 지금 글쎄요. 악재가 터지면 계속 악재가 연달아 터지는데 그쵸. 일단은 악재를 예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네네. 근데 예상을 했는데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또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퍼센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제가 주식을 하니까 네. 이제 조금 묵혀놓으면 확실하게 갈 종목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근데 확실하게 갈 종목, 장기적으로 그렇죠. 괜찮은 종목.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상한가 칠 종목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단기 급등 종목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고 대부분 장기적으로 모아놨을 때 네.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 그쵸.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게 3년이 걸려도 되고 5년이 걸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돈을 버는 종목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하다 보면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건 없고, 만약에 오늘 물어보면 이럴 수는 있죠. 오늘 차라리 종목을 사지 말고 레버리지를 사서 묻어놔라. 한 1800까지 갈 수도 있는데 언젠가 2000 돌아오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네. 이게 주식이 빠지다 보면 한 번 더 반등을 주니까 아예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그러면은 어떤 말이 나오면, 우리 증시가 1800까지 갔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1800대 사라 그러지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식을 본인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주식하는 본인의 기법이 뭔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네. 예를 들면은 본인에게 맞는 포지션이 뭔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4단계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쵸. 본인의 포지션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법을 익히고, 그다음에 멘탈인데, 네. 본인 포지션도 좀 고민을 안 하시고 단기 급등주를 많이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특히 최근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 시장이 잔잔바리 주식들, 4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애들, 또 장기 급등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들은 빠지는데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매도하고 갖고 옮겨 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차라리 갖고 계시는 거를 쭉 갖고 그냥 한 2, 3년 묵혀놓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가겠거니 그런 18% 상승한 걸 샀는데 윗꼬리 다 내고 마이너스 끝난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매매가 빠르면 안 되고, 지난주 금연 이제 딱 일주일 전에도 네. 그 당시 일주일 전에 주식이 지난주 7월 26일 날 제가 방송을 했는데 네. 그 당시 2060이었어요, 코스피가. 그 당시부터,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 인버스 해지앤 트레이딩 전략은 벌써 한 넉 달째, 석 달째 그쵸. 하고 있는 거고,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현금도 늘리시라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씀을 듣고 조금 반영을 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지수만 봤을 때도 그 이후로 떨어진 게 한 4%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 자리에서 팔고 이 자리에 사도 오히려 주식 수가, 내가 원래 100주를 갖고 있었는데 같은 주식을 사도 10주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대응한다는 게 계속 교체 매매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쵸. 교체 매매를 하면은 지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수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금이 생기면은 현금을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저희 방송 순서가 이제 개별 종목들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 말씀을 드리지만, 실컷 얘기 다 해놓고, 근데 신규 신입하시는 것보다는 파셨으면 그냥 현금 들고 계셔라, 이렇게 그쵸. 결론을 내리는 것도, 네네. 만약에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만 해도 개파락을 세게 주고 갔잖아요. 네.
지수를 보면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전저점 라인이 깨졌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저점 라인이 깨졌고 네. 이제 지금 라인은 뭐냐 하면은 전에 이제 10월 달, 1월 달에 저점 정도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그때가 1984까지 내려왔었는데 네. 거의 그 인근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누가 홀짝 게임을 해서 상이냐 상방이냐 하방이냐 하면은 저는 솔직히 아직도 상방으로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 네. 코스피, 코스닥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오후 가면은 빠질 수도 있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오후 가서 세게 빠졌어요. 특히 맞아요. 코스닥이 네. 코스닥이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방송할 때 한 0.4% 뭐 5% 올라가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26%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양봉이 나온다고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쵸. 구간이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제랑 비슷한 가격이 시작해가지고 양봉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개파락을 세게 맞고 양봉으로 돌리면서 갭을 메우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는 갭 메우면서 약간 양봉을 줄 수 있지만은 추세가 일단 아직도 하락 추세예요. 거기다가 네. 오늘 뭐 신라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요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팩스백 임상 실험을 DMC에서 임상 실험 중단을 권고받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FDA 보고를 할 예정인데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신라젠을 매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연하겠지만은 팩사백 하나예요. 팩사백이죠. 거기에 이제 꿈과 희망을 실었던 건데 네. 지금 오늘 점하한가예요. 점하한가고 이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데 네. 어제도 드린 말씀이고 제가 뭐 몇 달 동안 계속 제약바이오를 나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한 종목이 죽으면은 다른 종목들도 다 동반에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쵸. 투심이 안 좋아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 오랫동안 이제 주식을 하셔서 초창기에 제약바이오가 올라오고 힘있게 올라오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한미약품도 물론 있지만은 네네.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결국 셀트리온, 뭐 신라젠 이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렇죠.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네. 특히 신라젠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단 말이에요. 얘는 적자가 시뻘건는데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어땠냐면은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네. 신라젠 초창기 이제 한창 올라가던 이 시기에 몇 년 전 얘기죠. 벌써 한 3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그렇죠. 이 시기만 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한창 올라가던 그 시기만 해도 네. 올라갈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시뻘건 재무제표를 보면서 사는 걸 겁내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재무제표가 좋던 안 좋던 그냥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재무제표를 안 봐도 되는 영역이었구나. 제약바이오는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떡락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재무제표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거 내가 왜 이런 종목을 샀을까 이런 생각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러면서 신라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시 한번 재무제표를 보게 되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죠. 다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없으니까 네. 해봤자 뭐 셀트리온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투심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어요. 특히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약바이오 영역은 저도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뭐 얘기를 들었던 게 네. 제가 이제 뭐 의학 박사도 아니고 이거를 개발해 본 적도 없고 또 약도 잘 안 먹거든요. 약도 잘 안 먹고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 기술이 확실할 거라도 확신을 갖고 있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개발하고 수십 년 동안 이 분야의 권위자라는 분들도 실제로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 뭐라 그럴까요? 약품이라든지 네. 기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없어요. 결국은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혹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네. 어쨌든 저희는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약바이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최근에 핫한 뭐 그리핀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키오스크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뭐 이런 그쵸.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나올 것이다. 뭐 AI도 마찬가지고 뭐 AR도 마찬가지고 네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은 물론 기술들이 발전은 해 나갔죠. 사회가 발전하니까 기술들이 그쵸. 발전해 나갔지만은 그게 주식이 반영되는 게 지금일지 그 기술이 확실히 개발될지 특히 AI 같은 경우도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AI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AI 느낌은 뭐 한 내년쯤엔 터미네이터 나올 기세예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정말 아직도
뭐 일부 그냥 컴퓨터로 뭐 알파고 정도 레벨로 이제 나오게 네네. 되는 건지는 저희가 확진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은 제약바이오를 계속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네. AI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은 AI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이 없잖아요. 앞으로 쭉 그쵸. 발전할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갖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묻어놓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운전을 안 해도 언젠가는 그쵸. 그쵸? 언젠가는 네네. 뭐 알아서 주차도 해주고 특히 이제 주차를 어려워하시는 조금씩 그런 게 또 네. 보이고 있죠. 그런 분들도 그런 많기 기능이 때문에 또 탑재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럼요. 그럼요.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뭐 스토리는 뻔하죠. 처음에는 기술은 있는데 시장성이 없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은 기술적이 더 발전해서 시장성이 생기는 날이 또 네. 오겠죠. 그러니까 아예 롱텀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약바이오의 치명적인 단점이고 제가 부정적으로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도 뭐 드렸던 말씀이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3상, 2상 그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 기간에 가까울수록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 전에 시세가 나오기가 쉬워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결과치 전에 이 결과치가 안 나오거나 이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은 결국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도 이벤트 종료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계속 이제 기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 시장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롱텀으로 보는 섹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제약바이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기술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 기술은 뭐 앞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물론 그런 항암제들이 나온다면은 이제 펩사이드 같은 면역 항암제가 나와가지고 정말로 뭐 간암 같은 게 완치가 쉽게 된다. 이러면은 물론 혁신이 되겠지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한양행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조 단위의 수출을 해도 갭상선을 세게 떴다가 음봉이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사는 게 아니고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취지를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물론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한번 빠진 다음에 또 올라가는 반등은 주겠죠. 네. 근데 글쎄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거 한번 볼까요? 코롱 저희가 좀 잊어버리고 있었던 종목인데 코롱 생명과학을 네.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신라젠하고 코롱 생명과학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코롱 생명과학도 한번 점화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돌다가 한 번은 반등을 줬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한 번 나왔지만은 한 번은 이제 빠져나가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꿈과 희망을 가지면 거기에 더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거의 뭐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한 번 반등 주고 그다음에 죽는 게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신라젠도 만약에 하한가가 풀리면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신라젠과 코롱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코롱은 일단은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뭔가 믿고 비비는 구석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좀 비빌 구석이 좀 적은 것들이 확실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각도가 코롱 생명과학이나 티슈진 뭐 정리됐지만 그거보다 각도가 더 가파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반등 구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가 풀리면은 반을 치고 남은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빠져나올 생각하지 말고 네. 계속 분해해서 나오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네. 풀렸는데 더 빠졌어요. 그 다음에 반등을 줬어요. 근데 처음에 그 가격보다 나중에 반등된 가격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어제도 같은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 빠져나오시고 비중 줄이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뉴스는 시장에 많이 반영이 안 되고 네네. 나쁜 뉴스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을 생각하시면서 거래를 좀 하셔야 된다. 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로는 신라젠 관련 뉴스를 한번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실시간 검색어 1위니까요. 네. 저희 뭐 제약바이오 항상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보유하고 계신 영역이 그럼요. 제약바이오인데 이번 신라젠 임상 3상 이슈가 터지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좀 이슈와 뉴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뭐 북한 소식도 있죠. 또 오늘 뭐 새벽에 신났어요. 네, 거의 뭐 두 팝콘을 개를. 튀기듯이 쏘고 네, 있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네네. 미사일 발사했을 때 말씀드렸죠. 그때가 손절 일단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그쵸.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북주가 별로 안 빠져요. 네네. 그러니까 안 빠진다는 게 개성공단 관련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쪽이 제가 말씀드린 1픽이니까 네. 지금 좋은 사람들 3% 올라가고 신원 1.5% 올라가고 인디에프도 0.8%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빠지죠. 상승하고 그쵸. 있으니까 네. 자기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분봉으로 보면은 어제도 처음에 시초가보다 올라가다가 결국 장 막판에 다 밀어서 빠졌거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뒤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력 형님들이 지금 대북주에 살아 계세요. 자기들도 사실 이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북주의 시세가 하노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세가 세게 안 붙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력들이 컨트롤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개별주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M&A 한다 뉴스 나오고 뭐 이런저런 뉴스 띄워놓고 종목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남이다 그러면 갑자기 역시 필기구는 모남이 뭐 우리나라 걸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거 붐업하는 뉴스 띄워놓고 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데 네네. 대북주는 종목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미사일 쏜다는 걸 가서 뭐 정은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둘째는 쐈다는 뉴스를 막을 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sek터는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지금 시기는 지나가야 돼요. 일단은 뉴스는 이제 합참에서는 단거리 발사체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탄도미사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단거리 이번에는 발사체. 단거리 발사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새벽에 네. 2시 59분에 이제 거의 사실은 이 정도면 거의 협박 수준이에요. 이게 새벽에 불시적으로. 그럼요. 그쵸? 지금은 뭐 바다 쪽으로 쏘고 있는 동해상으로 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만약에 진짜로 내가 니네들 대륙에 쏠 수도 있어라는 그러니까 뭐 육지에 내륙으로 쏠 수 있어. 저희 나라가 뭐 대륙은 아니니까 내륙에 쐈을 때 저희가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저희는 투심도 죽어가죠. 그쵸. 대북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자기적인 거예요. 사실 제가 대북주 물론 한때 사랑했던 섹터였는데 네. 지금은 첫 번째 미사일 쏜 이후로는 저희가 애정이 식으셨나요? 그럼요. 이제 그 아무리 좋아하는 섹터고 종목이라도 네. 또 쿨한 이별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손절을 다음에 또 빠르게 해줘야죠. 그럼요. 손절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첫 미사일 쐈을 때보다 그 당시에도 반등을 줬어요. 그쵸. 개파락이라고 반등을 줬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게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일날 이 종목이 3,000원까지 빠졌다가 3,5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3,500원 파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정확하게 맞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3,000원에 팔았는데 나중에 3,500원이니까 배가 아파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2,500원이 돼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게 옳은 판단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미사일을 쐈는데도 대북주가 견조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견조해요. 네. 견조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을 이미 만약에 하셨다면 그때 말씀드렸을 때 손절을 하셨다면은 네. 이제는 다시 매수 타임을 잡고 싶어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21일 날까지는 저희가 이제 한미 합동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때까지는 20일 날 끝나네요. 20일 날까지 있기 네.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함부로 손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1픽 섹터가 개성공단 관련주가 만약에 네. 나중에 들어갈 때 개성공단 관련주를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제일 센 데니까 들어가야 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디에프 한번 볼게요. 굳이 뭐 한번 보자면 오랜만에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아직 차트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대충 한 2,800원쯤 돼서 61선 지지받는다고 가정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농이다. 네. 하면은 얘도 이까지는 남아 있지만은 추세로 꽤 많이 부서졌어요. 네. 그리고 아예 이쪽 레벨에 들어오지 못한 한때는 대장주 뭐 아난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난티 같은 아난티 경우도 그렇게. 아난티는 아예 추세 부서졌어요. 장기 이평선 다 뚫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섹터가 다 움직이려면은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앵간하게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개성공단 관련주나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섹터들이 죽어버렸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네. 앞으로 이제 북한이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원래는 뭐 협력을 좀 늘려갈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이 있다, 네. 백이 있다고 하고 이제 취업을 하는 거죠 미국에. 근데 반대로 미국을 백처럼 쓰면서 중국, 러시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디를 백으로 쓰고 어디가 이제 성동격사라고 하잖아요. 진짜 공격을 하는 데가 어디고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눈속임이고 이게 진짜로 공격을 하고 싶은 데인지 아니면 이게 눈속이고 이쪽이 진짜로 친해지고 싶은 데인지를 네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미사일 두 번째 거 쏘기 전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푸틴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고 왔잖아요. 이게 이제 뭐 전통적인 우호 관계 있는 나라들이니까 네네. 이쪽 관계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중립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친해지고 싶어라는 거에서 이제는 다시 중립으로 원래 있던 중립으로 돌아와서 중국 러시아는 전통적인 관계 그리고 미국은 아직 애매모호한 그 어색한 관계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럼프 형님이 뭐 당장은 미사일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느끼는 뭐 말 한번 해본 적 없지만 트위터 이제 우리 이제 서로는 아니고 이제 일방적인 그 짝사랑을 하고 있는 스토커의 입장으로서 네. 트럼프의 성정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벌써 뭐 재떨이 몇 번 덜 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오랫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북한에게 긍정적으로 뭘 내주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미 합동 훈련을 취소한다. 네. 북한이 원한다 취소했다. 취소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 쏘기 전에 만약에 협의를 해가지고 취소했으면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 이제 판문점 지난번 회동할 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하고 미국이 명분을 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군사훈련 안 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통역이 잘못됐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군사훈련 안 하기로 했었는데 규모를 줄인 상태로 하니까 오히려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니네들이 먼저 위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네. 우리가 이제 우리 뉴스에는 미사일이 그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하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지만 네. 실제로 그 잘 보이지 않는 실시간에 안 나오는 뉴스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협의했던 게 마치 군사훈련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방어적인 스탠스로 하겠다. 결국 규모를 줄이고 작전을 몇 개 빼서 하겠다고 했지만은 네. 북한이 봤을 때는 뭐 줄이든 말든 일단 하는 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명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위반했으니까 우리도 위반할 거야. 너희들이 먼저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야, 얘 정신 나간 놈들 또 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걔네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뭐 북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청와대 뭐 정부 여당이겠죠.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세력도 있고 뭐 야당도 그렇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보수라고 불리우는 이제 쪽에서는 뭐 오히려 지금 군사 협의도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각 나라마다 사실 이해관계도 엮여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예를 들어서 판문점에서 이제 정은이 형이 판문점에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왔어요. 그래서 광을 파는 거죠. 내가 저기 한번 내려가가지고 그 말을 해보니까 합동훈련도 안 한다 그러고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북한 내부의 군국주의자들이 이제 드글드글 하겠죠. 수령님이 그랬는데 또 하네요. 하하하하 이러면은 수령님 입장에서도 뭔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면 탄핵을 시키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김정은이 뭔가 현재 지배층들하고 안 좋아요. 그러면은 탄핵이 아니라 암살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김정은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높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도발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미 합동훈련을 취소할 수 없고 네. 또 트럼프 입장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트럼프는 또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판문점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취소하겠다까지는 아니고 뭐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예를 들면은 통역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옛날에 저희 나라가 그 초창기에 한미 FTA 할 때 네. 그 당시에도 번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피해받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실제로 북한의 이제 통역 관광관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미스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제는 럼프 형님이 그렇게까지 뭐 웃으면서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네. 거기다가 뭐 중국하고도 아직도 또 이번에 또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네.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적들이 너무 많고 오히려 이럴수록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좀 더 밀접해지기 때문에 네. 아예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역할이 오히려 사실은 이제 뭐 코리아 패싱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과의 북한과의 이 밀착된 관계를 최대한 좀 벌려놔야 되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나라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많이 처맞고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북한 미사일 쐈다. 더 쏠지 안 쏠지는 이제 몰라요. 요즘은 이제 거의 간격이 짧아지고 있고 글쎄요. 계속 귀순자도 늘고 있고 뭐 어제 뉴스 보니까 한 명이 또 귀순을 했던데 그래서 지금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섹터가 아닌가. 한번 네.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나오면 다시 또 물론 놀아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네. 좀 더 횡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다 말씀을 드려서 신라젠 북한 관련 뉴스를 좀 말씀드렸고 또 일본하고 문제들도 지금 뭐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오늘 뭐 뉴스는 예, 일본이 뭐 지금 검색어 2회 백색 국가 이렇게 나와 네. 있잖아요. 근데 화이트리스트 배제권에 대해서 거의 확정이 됐죠. 그쵸, 결과 확정이 나왔는데 됐고.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래서 2시에 국무회의를 열겠다라는 기사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자, 어떻게 뭐 정부에서 강경 대응을 할진 모르겠지만 저희도 시장에 꼭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예측만 하다가 네. 거의 뭐 저희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예측만 하다가 실제적으로 와닿는 건 정말 큰 차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대응했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희는 대응했죠. 왜냐하면 인버스를 들고 현금을 하라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기 그쵸. 때문에 그게 대응이라는 게 여러분 거창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나미를 샀다. 네. 그게 대응 네, 방법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나미 차트다. 네. 한 모나미 한번 봐볼까요? 이게 최고 수혜주라고 실제로 수혜주는 아니죠. 뭐 저도 이제 물론 사케도 안 먹고 아사히도 안 먹고 뭐 저기 하지만은 모나미 볼펜을 사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있는 게 많거든요. 대부분 책상에 지금 한 10대 개씩 있잖아요. 있는 거 쓰지 새로 뭐 모나미 거 사야 돼. 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볼펜 몇 개 더 산다고 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지금 처음 가격대 생각해 보시면은 네. 2,000원대, 2,500원대부터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6,200원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가 6,200원인데 거의 2배 반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볼펜을 2배 반을 판 건 아니잖아요. 회사 가치가 그렇게 늘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수급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작년 우리 방송할 때 10월 말 뭐 11월, 12월 이때 장 안 좋을 때 그 당시에 갔던 게 뭐냐면 수소차였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2월 달에 대북주 말씀 한참 드릴 때 수소차가 이미 날아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날아간 그 당시에를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은 네. 날아갔을 때 날아간 걸 사지 마시고 수소차 질문 많이 들어왔잖아요. 날아간 걸 사지 마시고 차라리 사람들 관심 없던 대북주를 사셔서 시세를 보셔라고 했고 네. 결국 하노이 회담 전에 시세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뭐 150%씩 나온 것도 있고 뭐 그게 이제 경농이었고요. 그다음에 한 뭐 엠텍이 한 68%가 나오고 크게 시세 많이 줬었어요. 네. 근데 지금 모나미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나미가 결과적으로 2,500원에 갖고 계셨던 분은 네. 많이 버셨죠. 이까지 제 장담하는데 2,500원에 갖고 계시는 분이 6,200원까지 지금까지 버텼잖아요. 그럼 주식을 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모나미가 뜨내면서 오랜만에 열어봤는데 어이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계속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네. 스타트부터 이까지 버티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채를 써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일부 차익 실현하고 흔들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네. 주식 이렇게 땡겨보면은 한 요 정도 레벨에서 예를 들면은 이게 양봉이 안 나와서 이 정도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최소한 한 3,100원까지는 빠지겠구나. 네네. 또 신규로 접근하시는 입장에서도 한 이까지 오면 들어가면 하는데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그 한 3분의 1 정도 오면은 들어갈 만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까지 안 오고 그대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져가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실 줄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7,400원까지 갔잖아요. 여기 사셨던 분은 7,400원을 사셨어요. 예를 들면 7,400원을 사셨던 분이 그 다음날에 장대 음봉을 말았어요. 그 여기서 이걸 보고 볼린저 밴드 밖에까지 나와 있다가 볼린저 밴드 하나는 다시 밀려 들어갔구나. 네. 손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더 올라가더라도 7,000원에 사가지고 여기서 손실을 보는 게 5,000원대까지 손실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간다고 내가 꼭 수익을 보라는 법도 없어요. 오늘 지금 12% 올라가고 있는데 네. 내일도 올라가는 보장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아예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영역이고
들어가실 분들은 단타를 해서 당일 뭐 스캐핑 치는 영역이지 네. 여러분들이 뭐 추세를 먹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하면 관련 있는 게 이제 최근에 핫한 게 이제 뭐 애국 테마주라고 하는 그렇죠. 것들인데 그런 거를 지금 신규 접근하기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선수들은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프로게이머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판에 일반 저기 유저가 가가지고 나 좀 하는데 하면서 가면은 핵 한 5발 맞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노는 우리 이제 선수들의 노는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네.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말씀드려요.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모나미가 2배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문제예요. 반대로 3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셔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들어갈 만한 영역은 아니고 게다가 일단은 요는 뭐냐면은 아예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겠다. 그쵸. 화이트 리스트 제외하는 게 지정한 거 이후로는 거의 제외되는 게 저희 나라 거의 최초라고 제가 몇 가지 뉴스를 보고 왔는데 네. 일단 백색 국가에 대해서 비전량 물자하고 전량 물자 전부 다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그쵸. 특히 뭐 저희가 알고 있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죠. 그쵸. 이제 그게 이제 얘기는 뭐냐면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북한에서 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물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결과론적인 건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네. 매도를 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이제 사법부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불만을 하는 거죠. 그쵸.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보복을 하는 셈인데 미국에서 이제 들려오는 찌라시로는 일단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을 연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집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미국에서 중재안이 나왔다는 뉴스를 얼핏 봤는데 네네. 이게 결과가 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사법부에서 네.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압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그러니까 집행하면 이제 경매에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경매에서 거기 나온 대금으로 보상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막았어요. 그건 상권분리 침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알아서 눈치껏 넘어가줬으면 모르겠는데 저희 나라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사법부랑 뭐 2차 해가지고 네. 조금 이제 연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기 전까지 연기를 좀 해봅시다 하면은 네. 이제 또 야당에서 딱 얘기하겠죠. 이제 사법비리다. 뭐 사법 무슨 뭐 이런 무슨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아예 다른 영역인데 이거 집행하는 걸 저희 정부에서 막을 수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중재안으로 나오고 있던 측면들도 좀 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8월 말쯤에 완전히 이제 규정화가 돼가지고 네. 집행이 되기 시작할 텐데 화이트 리스크 국가 배제가요. 일단은 제외가 되는 것이지 아예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건 이렇게 아니에요. 그쵸. 나오고 있지만은 네. 실제로 일본이 자의적으로 이게 자기네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자의적으로 수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네. 얘기를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는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나미를 사는 것도 물론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겠지만 저희는 네. 기본적으로 인버스와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그쵸. 그게 일단 리스크 대비라고 생각을 해요.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영역이고 네. 대단한 대응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 주식이라는 건요. 주식이라는 거는 네. 제일 쉬운 방법으로 최대 수익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제가 이제 개인 투자를 오래 했으니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네. 뭐 저는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요. 원래는 옛날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했고 했는데 네. 요즘 이 방법이 제일 좋다 그러면은 너무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보조지표들도 많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보조지표를 그래도 아직도 한 열 몇 개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화면 내내 되게 정말 빡세게 보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30몇 개씩 네네. 보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보조지표의 지수도 지금도 물론 바꿔서 쓰지만은 되게 복잡하게 바꿔서 쓰고 실험해보고 했었는데 네네. 결국은 여러 가지 복잡한 기법들을 쓰다가 나중에는 기본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고 돌아와 봤더니 제일 단순한 방법으로 제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아예 이제 복잡한 걸 했다가 원래 원상복구로 돌아오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튜닝을 많이 하다가 엄청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튜닝을 많이 하다가 새 차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나면은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렇게 돌아오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그까지 오려면은 튜닝을 많이 해봤어야 돼요. 튜닝을 다 경험이 해보고 많아야 돼요. 오니까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처음에 순정만 쓰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결과로 보면 여기도 순정 저기도 순정인데 그쵸. 결국은 차 많이 안다고 하더니 그냥 나랑 쓰는 건 똑같네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화려한 대응이 아니고요. 결국은 뭐 인버스를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저희가 인버스를 추천드렸던 게 언제냐면 4월이에요. 정말 한 넉 달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넉 달째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다는 게 13거래일 연속 상승 4월 거 방송을 보시면 네. 제가 또 항상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4월 거 방송을 보시면 13거래 연속 상승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실물 경기도 안 좋고 우리가 지금 모멘텀이 없고 뭐 대북주 정도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북주 정도는 앞으로 평화 모드가 될지도 모르니까 네네.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도 뭐 사실 대북주는 하노이 회담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팔라고 말씀드렸던 네네. 때였었는데 이렇게 13거래 연속 상승을 해야 될 모멘텀이 없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상승은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상승은 즐기시되 인버스 비중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넉 달 전이에요 벌써. 네네. 그러니까 넉 달 동안 전략이 똑같다는 얘기가 그 당시부터 인버스를 들고 계셨으면은 지금은 EX를 들고 계신 분들 지금 20%가 넘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나중에 주식에 다 몰빵을 하신 분들은 팔 게 없어요. 팔아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종목이 없는데 왜냐면 다 네. 물려겠는데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인버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팔아가지고 이 현금으로 개별 종목을 사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화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볼 종목은 인버스를 간단하게 보고 시간을 마무리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이영재 전문가께서 넉 달 전부터 항상 뭐 했지, 그다음에 그렇죠. 인버스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인버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하고는 싶지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도록 한다고 사실은 합니다. 자세하게는 여러 번 사실은 저희가 방송에서 설명을 그쵸. 드렸던 적이 있죠. 네.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음. 근데 인버스가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잖아요. 주식을 하시는데 주식이 있고 ETF 상품이라고 하는데 ETF는 사실 주식이 아니고 펀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가창에 차 있잖아요. 그건 진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진짜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한번 봐볼까요? 지금 처음 해볼게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먼저 볼게요. 네, 코스닥 150을 먼저 보고 150 선물 인버스. 코덱스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오. 코덱스가 있고 타이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군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버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네. 많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 그러니까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거거든요. 네네. 코덱스를 보시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코덱스가 삼성증권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가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네. 거래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하시는 분들 코덱스를 제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도 잘 받쳐주고 해서 이 종목들을 보시면은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은 네. 인버스란 상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이는 게 다 인버스라는 인버스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음. ETF라는 상품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있죠, 네. 바이오 있죠, 배당 가치 관련주, 배당 가치 있는 종목들, 네. 배당 성장 관련주 여러 가지 섹터들로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 150도 있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에 베팅하는 거예요.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예요. 지금 보세요. 그쵸. 지금 떡상이에요, 떡상. 4월에 사셨으면은 4월에 사셨으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저희 차트 흐름과는 반대죠. 완전 반대죠. 네. 4월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4월 꼭 오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라고 댓글을 남기시기 전에 네, 4월 저희 분석을 봐주세요. 정말 보면 말씀드렸던 나와 거기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도 거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매일 말씀드렸고 그렇죠. 제가 4월에는 아마 매일 방송을 맞아요. 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때 지금은 매일 말씀을 매일 말을 해주셨어요. 했어요. 정말 네. 이렇게 사실 반쯤은 할 말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고 어제 했던 얘기를 오늘 또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사실은 장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쵸. 거의 매일 인버스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결과치가 이렇게 됐어요. 네. 결과는 이게 뭐냐면은 코스닥 150 지수 선물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이 가격에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쵸. 코스닥 종목 전체가 아니고 코스닥 150이에요. 150 종목에 대한 지수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ETF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관련된 섹터로 만들어진 펀드도 있고 반도체 관련된 섹터로 만들어진 네. 펀드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어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실 정도면은 저한테 ETF 설명 안 들으셔도 돼요. 그 정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ETF가 뭔지 모르시니까 네. 설명을 드리는 거고 ETF에 대해서는 옛날에 제가 강의를 또 여기서 방송에서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그쵸.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일단은 여러 가지를 하실 정도면 ETF 공부를 나중에 자세히 하시는 게 좋고 나중에 또 제가 시간 되면 또 한번 예전처럼 강의를 좀 해서 드릴 건데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지금 장에 대응하실 거면은 딱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덱스, 그러니까 여러 회사에 게 있지만 타이거도 있고 뭐 코세스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피도 네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코덱스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네네. 초보들이 하시기에 그냥 코덱스 하는 게 제일 편하고 네. 그 다음에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어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도 있고 국제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들 네. 중에서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공부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아니면 저희가 방송할 때 좀 장이 좀 괜찮아지면은 그런 것도 강의할 때 들으시고 종목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쉽게 생각하면 그거 다 빼고 코덱스 여러 가지 회사에 사는 것 중에서 일단 코덱스만 고르시고 그러니까 네. 이게 처음에 상품이 너무 여러 가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 중에서 코덱스 하는 것만 고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 뭐 바이오, 반도체, 뭐 배당주, 뭐 가치주 뭐 이런 거 다 빼시고 그냥 코스피, 코스닥만 이런 거 고르세요. 네. 그 다음에 인버스, 레버리지만 고르시면 돼요. 그거를 관심 종목에 딱 몇 개 넣으면 한 대여섯 개 나오거든요.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면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뭐 몇백 개 있으니까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게 다 굳이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현대가창이에요. 네. 현대가창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은 9,555원에 들어가 있는 큰 이제 엑스레이 현재가라고 하는 건데 네. 2,000주 들어가 있고 거의 뭐 2,000주 다 들어가 있잖아요. 5,000주, 2,000주 0단위로 딱딱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게 RP라 해가지고 여기 있는 호가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주식은 이게 호가창에서 있는 요 섹터가 네. 개인이 매도하려고 걸어놓은 거고 개인이 매수하려고 걸어놓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매도하려고 걸어놓은 것도 있는데 증권사에서 예를 들면은 종목이 올라갈 때 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걸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증권사에서 이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호가창을 증권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개별적인 종목 주식 같은 거 할 때 밑에 있는 받아주는 물량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오토로 넣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량이 비어가지고 못 파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게 그래서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장이 빠질수록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시간이 벌써 뉴스 얘기하다 너무 또 갔네요.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당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은 코덱스 인버스 그 코스닥하고 그 다음에 선물 인버스 EX를 말씀드렸어요. 그쵸. 선물 인버스 EX 선물 말씀드렸는데 인버스. 네. 선물 인버스 EX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4월에 비하면은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코스닥이 더 빠지고 코스피가 덜 빠졌으니까 네. 그 당시에 비하면 좀 덜 올라왔는데 얘는 이제 EX는 뭐냐면은 EX가 이제 무슨 뭐 저기 두 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두 배수로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X 군요. 마이너스 선물 인버스 200이니까 코덱스 200이니까 네네.
코스피 200 종목들에 대한 지수 선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 빠지면 2%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올라간다. 반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4월부터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이 많이 쭉 나셨죠.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네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은 꼭 다 빠진 다음에 지금이라도 어떨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어떨까요? 저는 지금은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추가 하락은 가능해요. 추가 하락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왜 아니냐고 하면은 반등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스트레이트로 빠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10월장이 그랬죠. 10월장이 뭐 정신 못 차리고 빠졌는데 차트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은 10월장마저도 작년 10월장마저도 여기 보시면은 한번 개파락 주고 마치 조금 반등 줄 것처럼 한번 일주일 정도 버텨주다가 다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급하게 빠져도. 그러니까 차라리 반등 구간을 주고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처럼 오늘 갭으로 뺐는데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갭으로 뺐기 때문에 이 갭이 좀 메워지면 어제까지 갭이 조금 메워지면은 2010대까지 해서 갭이 조금 메워지면은 인버스 한번 조금 비중을 넣어볼 수는 모르겠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의 영역이에요. 근데 신규 접근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제나 드린 말씀이지만 미리미리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준비를 하시고 언제나 주식도 마찬가지, 인버스도 마찬가지, ETF 뭐 레버리지 다 마찬가지예요. 주식이고 인버스고 간에 뭐든 간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가는 종목도 올라타는 게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파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게 빠르게 수익을 올려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정도 본인이 실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매를 해요.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파지만은 그거는 비중 한 짧게 한 20-30% 해가지고 단기로 들어가서 단기 포지션을 만들고 예를 들면 한 40-50% 정도는 뭐 조금 중장기 가져가는 종목 해놓고 한 20% 정도는 해지 해놓고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지 대부분 막 70-80%씩 급한 것만 사니까 손실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다. 그리고 쌀 때라는 게 예를 신라젠 오늘 하한가 왔다고 싼 거 아니에요. 싼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숫자가 싸다고 싼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인버스 옛날에 한참 떨어져 있을 때 13거래 연속 하락 상승할 때 싸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13거래 연속 상승한 모멘텀이었고 이거는 어느 정도 마지막 쌍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자리가 나오고 그럼 오히려 그때 인버스 들어간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인버스 보유 영역이지만 신규 접근 어렵다. 신규 접근을 할 만한 구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날처럼 제가 5번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서 타이밍 놓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관심 종목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덱스 쪽만 해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 레버리지도 일단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고 생각하면 레버리지를 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방송을 보시면은 1월 방송 말엔가 제 쌍바닥 만드는 지수 때 레버리지라도 사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이제 무조건 사야 되는데 발 빠른 종목을 사야 되는데 종목 살만한 게 없어서 그냥 레버리지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처럼 이제는 바닥이 잡히면 레버리지를 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레버리지를 다 넣어놓고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ETF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또 해주시면 좋을 또 것 할게요.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좀 더 저기 인버스 ETF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또 ETF를 좀 가져와서 정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은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과 인버스에 대한 내용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자세하게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뉴스 얘기하다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자, 오늘 이영재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좀 쉬실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이 계속 나와야 될 텐데 계속해서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다가올 시장에 대비하셔서 계속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8월의 첫 주말 그래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